화면 기록을 시작하고 네, 그럼 발표 좀 시작해도 될까요? 네, 들리시죠? 네, 네네네. 발표 그러면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현 학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Human Trajectory Prediction with Momentary Observation이라는 이제 주제로 연구가 된 논문을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 선정은 사실은 제가 논문 리뷰가 처음이라 일단은 제목이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내용물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걸 중심으로 조금 선정을 했고요. 사실은 과거 이 논문과 연계된 이제 그 이전 논문들,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논문들을 전부 다 읽어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논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소개해드린다는 목적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해 교통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궤적 예측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순간궤적 예측에 관한 본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연구 주제가 인간 궤적 예측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 의미만 봐서는 조금 뭔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영상 자료들이 있는데 영상 데이터들이 있는데 인간이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진행해온 방향을 가지고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할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동하는 궤적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에는 사실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 일단은 사실 관측 데이터를 얻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한 인간이 여기서는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인간이 이제 여러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앞으로 진행할 궤적을 예측하는 거라고 하면 과거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말은 곧 긴 관측을 하면 할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영상 데이터에서 이 영상은 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 인간을 따라서 이게 프레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CCTV 화면이나 뭐 드론 화면 같은 경우에는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지나버리면 혹은 그 프레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좋은 성능을 이제 내는 모델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상이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 다르잖아요. 뭐 골목일 수도 있고, 뭐 도로일 수도 있고요. 뭐 숲속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상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이 분야의 챌린지로 조금 남아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 분야랑 자율주행 분야에서 조금 활용이 많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로보틱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움직이는 궤적,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로봇이 움직였던 궤적에 따라서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면 뭐 충돌 방지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분야에서 조금 활용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 같다라고 계략적으로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자율주행 분야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갑자기 사람이 어딘가에서 튀어나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 궤적이 갑자기 이렇게 도로 쪽으로 옮길 것 같아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 분야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휴먼 트래젝토리 프레딕션이라고 이 인간 궤적 예측이 사실 종류가 두 가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예측이라고 이제 트래디셔널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에서도 뭐 여러 모델들을 사용한 뭐 저도 정확히 뭐 어떤 모델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뭐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의 특징은 약 8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조금 더 관측을 조금 더 많이 써서 예측에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논문에서는 긴 관측 차원의 공간을 뭐 활용해서 뭐 되게 어렵게 설명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학습을 더 많이 사용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 예측이라 그래서 with momentary observ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 에이전트의 움직임을 봐서 어, 약간 비교적 긴 예측거리를 예측 궤적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프레임을 기존에는 사용하는 반면에 요거는 2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해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기존에 연구되었던 이제 모델들인데 여기 노란색을 보시면 노란색이 실제 경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긴 예측,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8프레임을 사용해서 예측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보시면 꽤나. 근데 이제 빨간색 보시면은 이제 순간 예측인데 이거는 과거에 2프레임을 써가지고 미래의 궤적을 예측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빗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기존에 연구됐던 모델들이 8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제 긴 예측에는 조금 효과적이지만 순간적인 에이전트의 뭔가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라는 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간 예측을 연구하는 이제 순간 예측에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간 예측이라는 분야가 성능이 떨어지는 게 매우 자명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가령 이제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 이런 단기적인 정보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맥락이라고 뭐 상황적 맥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장기 정보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프레임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숨어 있는데 뭐 이 사람이 단순하게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정보도 있지만 여기 지금 프레임 안에서의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냐 아니면은 뭐 공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상황적 맥락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서 군중들이 다가오고 있냐 이런 것도 당연히 궤적에 영향을 미칠 거고 뭐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거라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런 맥락적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기존 연구들에 관한 논문을 읽어보지는 못해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에 정렬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궤적 자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이 데이터 좌표 자료랑 이 맥락 정보는 또 RGB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자료들 간에 이제 데이터 간에 이제 그 괴리감이 커서 학습률이 좀 저하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궤적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도 이런 데이터 세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논문 리뷰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니까요. 어, 그 ETH-UCY라는 데이터 세트가 있고 이제 SDD라는 이제 스탠포드 드론 데이터 세트라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 세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주로 CCTV 그러니까 항공에서 촬영한 CCTV라든지 아니면 항공 드론용 사진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들을 예측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이런 유명한 데이터 세트,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됐던 데이터 세트를 공통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존 연구들과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비교한 이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메서드를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연구됐던 모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궤적 연구를 할 때 이제 사용했던 모델들인데 이제 트래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8프레임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긴 예측이라고 하는 분야이고 모멘터리는 이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짧은 예측 그러니까 2프레임이나 뭐 그보다 더 작은 프레임들을 사용을 해서 순간 예측을 해본 건데
뭐 표는 정확하게 뭐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능이 하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14.3%에서 11.9%니까 한 뭐 5%포인트 아무튼 성능이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 유일하게 이제 맥락 정보 그러니까 맥락 정보의 비중이 높은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순간 예측 성능 하락폭이 좀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보시면은 에이전트 이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능폭이 컸는데 이제 맥락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모델들은 또 성능폭 하락폭이 조금 작았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밀어볼 때는 이제 뭐 순간 예측에서는 단순하게 에이전트의 방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요게 이제 지금 그런 순간 예측에서 발생하는 그런 성능 저하를 이제 조금은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에 대한 아키텍처 같은데 이제 여기에선 두 가지 방법을 조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MOE라 그래서 Momentary Observation Feature Extractor라고 아마 여기서 개발한 그냥 변수 추출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Soft Pre-training이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조금 기존 모델들의 이제 기존 궤적 예측 모델들의 이제 순간 예측성을 조금 높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 MOE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 영상 프레임에서 이제 이 대상이 되는 에이전트의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상황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추출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어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제 MOE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그 상황적 맥락 그러니까 뭐 외부 상황이라든지 뭐 여기가 어디라든지 이런 상황적 맥락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소프트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예측을 못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해하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어 이거를 사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예측된 그러니까 경로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가지고 이 모델이 조금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학습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보정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순간 예측에서는 과거의 관측치를 학습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궤적을 과거 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미래 그 예측 변동률이 엄청 클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뭐 이렇게 빗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직선으로 빗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 경로들을 미리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서 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정치로 활용을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기존 모델에 적용을 해서 조금 순간 예측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MO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복잡하게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이 에이전트의 방향을 예측할 때 이 프레임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향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걸 이렇게 패치 형태로 좌표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시켰다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X축이랑 그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그 회전을 시켜서 좌표가 다 일치하게끔 전처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성능 향상이 조금 유의미하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은데 데이터 세트마다 조금씩 성능 개선이 있었고 지금 여기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통적인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넥스트에다가 이제 MOE를 추가한 거는 이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이제 방법론을 적용한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로를 나타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순간 예측을 한 이제 그 기존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빗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초록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파란색은 이렇게 위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이제 예측이 많이 빗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MOE를 적용을 하게 되면
비교적 잘 맞는 순간 예측을 하더라도 비교적 잘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 보이시는데 이 빨간색을 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짧은 이 순간 이 프레임을 가지고 굉장히 긴 프레임의 이제 궤적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MOE를 적용하니까 굉장히 잘 맞더라 순간 예측에서도. 그래서 성능 개선이 유의미하게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궤적 예측 연구가 기존에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순간 예측 궤적이 순간 궤적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왜냐하면은 매우 제한된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고 8프레임 기준을 활용했다면 2프레임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긴 관측치를 얻을 수 없는 이제 한계 때문에 굉장히 순간 예측이 어려운 분야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로봇 실제 세계에서는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이제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예측에서 이제 순간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MOE와 이제 소프트 프리 트레이닝을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보다는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상황이나 맥락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모델을 개선시켰다. 그리고 주로 에이전트의 속도나 상황 사회적 맥락 정보만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골격이나 움직임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파이프라인과 연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이 뭐 골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궤적이나 진행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데이터와는 연결이 조금 어렵다라는 한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약간 이제 이런 분야가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과거의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만약에 읽어보면 모델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진화를 해왔고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좀 기술적인 내용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도 읽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다른 건 아니고 좀 궁금한 점이 아까 그 데이터셋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SDD랑 ETH-UCY. 네네. 근데 네, ETH-UCY는 어떤 데이터인가요? 그 왼쪽에 있는 지금 밑에 있는 그 8장 있는 12장 있는 그 자료들인 건가요? 요런 형태의 이제 비디오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다른 연구에서 그냥 따온 건데, 이런 그림 하나, 그 영상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음, 자료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이 데이터셋을 본 적이 음,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SDD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탠포드 드론 데이터 세트라고 굉장히 네, 유명한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검색하니까 아, 이런 식으로 자료, 그림 자료가 나와서 아마 항공 네. 촬영한 자료인 것 같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데이터 세트를 실제 열어보진 않아서 음. 대략적으로 그리고 요런 하나 더, 네. 네, 질문이. 혹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것들이 보통 논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들이 이제 뭐 이런 실험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럼 어떤 걸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약간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어,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살펴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네. 이거 연구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놓은 상태라서 요걸 네. 가지고 이제 좀 더 그 연구를 하실 분들은 편하게 연구를 하시라고 이렇게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놓은 것 같고, 그 음,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인간 골격이나 움직임 정보를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음, 조금 더 데벨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네, 네네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또 뭐 가벼운 질문도 괜찮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 질-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네네네 뭐 그래 그, 주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 8프레임이었는데, 네. 여기서는 2프레임을 잡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2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예, 2프레임으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무슨 그 세컨드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영상이 재생이 되는 시간을 아마 이렇게 그 정량화해서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2점 몇 초였나? 4점 몇 초였고 8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음, 12점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그 아, 네네 그 영상이 재생되는 아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 여기 빨간 점 보시면 이게 아마 순간 예측에 사용되는 프레임에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동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음, 짧은 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음. 8프레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가 속도가 좀 빠르면 2프레임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네. 빠르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가 이동한 거리가 굉장히 높을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아마 에이전트의 음, 순간 속도를 계산을 해서 그 순간 속도랑 방향에 따라 가지고 궤적을 예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은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8프레임을 가지고 12프레임을 예측하고 뭐 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2프레임을 가지고 12프레임을 예측을 하는 형태로 아마 그 음.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논문 리뷰를 해봤고요. 어,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이 정도에서 발표를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저는 더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질문 다른 분 혹시 있으신 분 안 계시면 발표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규천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Rebalancing Stretch for Class Imbalance Classification Based on Instance Difficulty라는 논문입니다. 중국과학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논문이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클래스 임밸런스드한 데이터 셋에서 리밸런싱에 관한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된 그냥 배경, 제 흥미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백그라운드에서는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간단한 지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에서는 본 논문의 이제 방법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익스퍼리먼트에서는 이제 해당 방법론이 적용된 실험, 그리고 이제 성능평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Q&A 받고 마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논문 선정 배경인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어노멀리 디텍션, 그러니까 이상치 탐지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 불균형 데이터 학습이 이상치 탐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불균형 데이터 학습에도 흥미가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업무와의 연관성도 조금 있어서, 이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불균형 데이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에 마이너리티 클래스가 중요하다 보니 이런 리밸런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밸런스드 데이터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임밸런스드 데이터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 변수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하나의 값에 치우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클래스 중에서 하나의 클래스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거나 또는 굉장히 적은 클래스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는 편향적인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현실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이 불균형한 데이터 형태를 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신용카드 사기 거래나 제조업에서 이제 불량품, 이제 정상품 대비 불량품 데이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밸런스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별로 좀 균일한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고, 임밸런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려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임밸런스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메이저리티 클래스의 바이어스인데요.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가 하나하나 굉장히 적은 클래스에 몰려있다 보니까 학습이 주로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가 있는 마이너리티한 클래스에서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밸런스드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레벨 메소드에서 샘플링 방법론이 있고, 알고리즘 레벨 메소드에서는 이제 코스트 센서티브 러닝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버 샘플링과 언더 샘플링이 있는데요.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티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의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경우에 그 클래스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냥 이제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듯이 찍어내서 생성시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마이너리티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학습해서 아니면 그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메이저리티 클래스의 데이터를 줄여서 이제 마이너리티 클래스와 어느 정도 분포를 맞춤으로써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트 센서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리티 클래스 분류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근데 학습을 시킴에 있어서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오분류할 시에 더 높은 비용, 손실을 발생시켜서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좀 더 이제 집중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포컬러스와 TD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저도 논문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익스퍼리먼트 부분에서 이제 모델 성능 비교를 할 때 이제 쓰이는 개념들인데, 먼저 포컬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원스테이지 디텍터에서 학습 중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개념적으로는 예측 확률 값이 낮을 때에 비해서 예측 확률이 높아질수록 로스 값을 낮게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앵커 박스 내에 우리가 실제로 분류하고자 있는 객체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배경 이미지일 경우가 있는데, 배경 이미지의 경우에는 객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제 오분류가 아니라 불쉽게 이제 객체가 없다고 분류를 해내기 때문에 예측 확률 값은 높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라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측 확률이 높은 그런 배경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는 조금 로스 값을 낮게 설정하고,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객체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TD 같은 경우는 이것도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있는 개념인데요. 제가 그 논문을 살짝 읽어봤는데 이건 저도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멘텀의 캐주얼 이펙트를 제거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 클래스가 불균형할 때 모멘텀이 항상 그 메이저리티한 클래스에 맞춰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제거해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주가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기준의 샘플링, 가중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클래스 기준의 샘플링이나 가중치 변경이 전체 데이터셋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티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어려운 인스턴스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럴 경우에 클래스 기준으로 샘플링이나 밸런싱을 수행하게 되면 그런 학습이 어려운 인스턴스들의 학습을 저해하고 전체적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 사실은 레이블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조금 더 미세한 미세한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샘플링 조정이나 밸런싱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 인스턴스를 집중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해당 방법론의 목표이고,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해당 이미지는 왼쪽에 A는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불균형한 데이터셋으로 조정한 모습인데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원래 0에서 9까지 10가지의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지만 해당 이제 분포를 조정할 때는 클래스는 실제로 두 가지, 짝수와 홀수 두 가지로 조정하고 짝수를 메이저리티 클래스로 그리고 홀수를 마이너리티 클래스로 해서 실제로 이제 모델을 돌려본 결과 메이저리티 클래스 내에 서브 클래스로 존재하는 8이라는 숫자는 메이저리티 클래스 내에서도 마이너하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이제 앞에서 설명한 클래스 기준의 샘플링이나 가중치 변경이 전체 데이터셋의 균형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음을 조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론의 전체적인 오버뷰인데요. 이 방법론에서는 그렇다면 인스턴스 기준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으로서 인스턴스 디피컬티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이제 이터레이션이 돌 때마다 각 인스턴스별로 학습이 어려운 정도, 학습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해당 인스턴스가. 이런 러닝 디피컬티를 계산해서, 인스턴스 단위로 이제 러닝 디피컬티를 계산해서 학습이 어려운 인스턴스에 집중하자는 게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제 러닝 디피컬티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러닝 그리고 언러닝 이제 레이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이제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그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갈 때에 예측 확률 값을 기준으로 이제 언러닝 레이트와 러닝 레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전 학습보다 이후 학습에서 예측 확률이 올라갔다면 학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인스턴스들의 다 지수를 모두 합해서 디피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전체적인 디피컬티 합섬에서 이제 해당 인스턴스가 차지하는 디피컬티의 비중을 통해서 그게 지금 학습이 어렵게 되고 있는 인스턴스인지 그렇지 않은 인스턴스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사이파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롱테일드 사이파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제 임의로 사이파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들을 삭제해서 클래스 임밸런스드하게 조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TD라는 이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 그러니까 샘플링에 영향을 주는 이제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함께 적용할 수 있어서 함께 적용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계점은 있는데요. 이제 감마 같은 경우가 이제 100일 때, 그러니까 이건 비율인데 가장 적은 클래스, 데이터 개수가 가장 적은 클래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100인, 그러니까 1대 100, 일 때를 이제 100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럴 경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레이닝 샘플이 부족해서 성능 하락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럴 때도 다른 모델들보다는 이제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밸런스드한 이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에서 모델의 바이어스를 줄여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뿐만 아니라 메이저리티에서도 성능 효과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이 되는 효과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티와 메이저리티의 트레이드오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이파 말고도 엠니스트 데이터셋, 아까 설명드렸던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0에서 9까지의 10개 클래스를 tips와 홀수 2가지 클래스로만 구분을 시키고 클래스 내에서 4, 6, 8 그리고 5, 7, 9를 이제 마이너리티 서브 클래스로 데이터 분포를 조정을 시켜서 이제 학습을 시킨 모습입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메이저리티 클래스 내에도 마이너리티 서브 클래스가 있고 그 마이너리티 서브 클래스의 분류율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레이블링 되지 않은 서브 클래스가 존재할 경우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기준의 샘플링이나 밸런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에서 서브 클래스의 언러닝 빈도를 확인하고 이제 실제로 디피컬티와의 연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비트 클래스 내 언러닝 빈도가 높을수록 이제 디피컬티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디피컬티를 받아서 분포가 재조정되는 게 효과적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사이파나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뭐 성능 평가만을 한 게 아니라 이제 UCI 머신러닝 리퍼지토리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모델의 일반성 확인을 위해서 이제 근본성 확인을 위해서 해당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스 레벨 메소드들에 비해서 해당 모델의 인스턴스 레벨 메소드가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결과 이외에도 추가로 라지 데이터셋에서도 성능 평가를 했다고 논문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빠져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클래스 기준의 샘플링이나 밸런싱이 아니라 인스턴스 레벨의 이제 샘플링이나 밸런싱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해당 논문의 방법론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강건한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해당 논문에서 제언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조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신 방법이 네. 불균형이 있는 데이터에 언더 샘플링이나 오버 샘플링을 적용한 후에 하는 방식인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언더 샘플링이나 오버 샘플링을 적용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셋을 인위적으로 임밸런스하게 만든 부분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네. 네. 임밸런스드한 데이터셋 내에서 인스턴스 기준, 그러니까 이제 변수 하나하나 기준으로 이제 샘플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 방식이 샘플링을 하는 경우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같은 샘플링 방법인데 이제 오버 샘플링이나 기존의 오버 샘플링이나 언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기준으로 샘플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리샘플링을 할 때 있어서 인스턴스 기준으로 학습이 어려운 인스턴스들을 골라서 이제 샘플링을 다시 하면서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혹시 논문상에서 어느 정도 수치의 불균형 데이터에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언급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어느 정도 불균형 데이터라는 내용은 없는데 지금 이제 익스퍼리먼트에 보시면 적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메이저리티와 마이너리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에서 1이면 1대1, 20이면 20대1, 50이면 50대1, 100이면 100대1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 적용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1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성능이 좋게 나오는 편인데, 이제 사이파 100 클래스가 많아질수록 이제 조금 더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익스페리먼트에 보면은, 표에 보면, 네, 아워얼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지금 네, 볼드 형태로 되어 있는 곳들이, 네, 요 전장, 방금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지금 아워얼 메소드를 적용한 부분이 있고, TD 플러스 아워얼 메소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네, 여기 있는 수치들이 좋다라고 하지만 네, 네, 그 수치의 어떤 향상된 그 분이 너무 네, 적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 뭐 92.1이었는데 93.8이다 이러면 1.7%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있었어도 보면은 그때도 보면 좀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적용해서 좋아진 부분이 지금 클래스 중간에 있는 부분 76.4인데 아우얼스는 78.2 형태로 지금 1점 몇 프로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인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다른 논문을 보니까 그 네네. 음, 보통 성능의 그 향상 정도가 그렇게 이제 다이나믹하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음, 1%가 넘어가는 정도면은 성능 향상이 조금 많이 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 정도라도 되면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논문을 내는 정도군요. 네네네. 그냥 이제 어, 충분히 이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사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그 전체적인 성능 향상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리샘플링이나 밸런싱을 하게 되면 메이저리티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면 메이저리티 클래스에서도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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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Improving Robustness Against Stealthy Weight, Hit Belief Attacks by Output Code Matching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고요. 어,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제출했던 논문이고,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어떤 견고함, 강건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 제안한 방법이고 스텔시한 웨이트 비트 플립 어택에 대해서 아웃풋 코드 매칭을 이용을 해서 견고성을 높였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제 차근차근히 좀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 논문을 아우르고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애브스트랙트부터 시작해서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릴레이티드 워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안한 메소드, 그 다음에 실험했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 적어 놨어요. 그리고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논문에 대한 키워드를 좀 몇 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이 몇 가지 키워드만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DNN이에요.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비트 플립 어택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이제 BFA라고 뒤쪽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비트를 플립시킨다는 말은 0인 비트를 1로 만들거나 1로 적혀 있는 것을 0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어택 테스트 어큐리시는 공격을 한 후에 그 모델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뒤에 가면은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공격을 한 후에 어떤 테스트 정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택 석세스 레이트는 공격을 했을 때의 성공 확률입니다. 그래서 성공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웃풋 코드 매칭이라는 이제 OCM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이 논문에서 이러한 어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코드 매칭은 이제 그 단어의 뜻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마지막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마지막 출력층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칭 방법을 적용했다 이런 것인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앞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비트 플립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비트를 플립시켜서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 비트를 공격하는 목적이 결국에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웨이트가 있을 것이고, 가중치. 그 가중치들이 결국에는 어떤 비트에 탑재가 되게 되는데, 그러한 비트에 탑재된 가중치를 공격함으로써 이제 공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폴트 인젝션 기법을 통해서 하드웨어로 유도되는 폴트 인젝션 방법을 통해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격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트를 내가 공격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공격이 되는가, 이제 그래서 라는 이제 타겟티드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타겟을 얼마나 작게 잡아서, 그러니까 몇 번 만에 공격을 통해서 내가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냐, 여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은밀하게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을 했는데 이제 공격 당한 사람이 이거 공격했네라고 바로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격을 했지만 공격 당하는 사람은 공격이 당했는지를 모르도록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미니멀 타겟티드와 스텔시라는 이런 어떤 그 공격 관점에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DNN 디펜스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그 이름이 아웃풋 코드 매칭 네트워크이고, 결국에 이것이 하려고 하는 바는 제일 밑에 줄에 이제 적혀 있듯이 부분적으로 오버래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래핑 하는데 비트 스트링을 오버래핑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과 릴레이티드 워크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좀 더 아시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보안 쪽은 잘 몰라서 이제 좀 인트로덕션과 릴레이티드 워크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DNN 자체는 이제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음을 먹고 적대적인 어떤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DNN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 DNN이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고 그런 쪽에 이제 매우 취약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또 D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메모리를 이제 요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메모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학습된 모델을 탑재를 할 때 D램에다가 탑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D램에 탑재가 되면 그것도 하드웨어 폴트 인젝션 통해서 그런 유도되는 공격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적대적 DNN 웨이트 비트 플립 공격 알고리즘을 오히려 이제 그런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개발에 관심도 많아지고, 물리적인 이제 비트 플립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 효율적인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몇 번 만에 비트 공격만으로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은밀하게 이제 최소한의 타겟 비트 찾아내는 알고리즘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공격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또한 이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격과 관련된 이제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이러한 이제 연구는 이제 공격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되는데, 비트 필립 공격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폴트 인젝션 전반에 대한 하드웨어 기반 솔루션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게 단순히 DNN을 탑재한 어떤 D램의 방어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폴트 인젝션 공격에도 솔루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이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DNN 방어 메커니즘인 아웃풋 코드 매칭을 통해서 이걸 제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웃풋 코드 매칭은 뒤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올 것이지만 출력 분류 계층과 모델 가중치를 좀 조절해서 이제 다양한 DNN 모델에도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능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스넷 50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기존에 이제 아무것도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도 최대 우리가 제안한 모델을 적용을 했더니 기존 모델에 비해서 20배나 높은 어떤 비트 플립을 하여야 공격에 성공하더라라는 이야기고, 내가 거기다 바닐라에다가 좀 더 훈련을 하더라도 3배 높은 어떤 공격을 하여야지 이제 공격이 성공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뭐 다양하게 훈련되어 있는 DNN 네트워크에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제한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컨트리뷰션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떠한 웨이트 적대적인 가중치 비트 플립 어택의 기존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메모리 시스템의 오류 주입 공격을 이제 몇 비트 정보만으로도 오작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연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특정 입력 샘플에만 모델 오작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 샘플들이 이제 입력으로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모델 어떤 이제 샘플들에는 정상 작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특정 샘플에만 오작동하는 이런 어떤 공격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전체 비트 중에 어떠한 것이 취약한 부분이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러한 알고리즘과 관련된 이제 연구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TBFA라고 해서 타겟티드 비트 플립 어택인데, 얘는 이제 클래스 간 어택이고, 두 번째로는 뭐 리미티드 비트 플립인데, 요 두 가지는 뒤에 가서 지금 그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공격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논문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테스트할 때 요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알고리즘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와 관련된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이제 릴리티드 웍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기에는 그 가중치를 퀀터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방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퀀터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걸 몰라서 좀 찾아봤었는데, 그 가중치가 나오는 것들이 다 모두 다 실수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모델을 배포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제약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테저화해서 실수를 플로트를 인테저화해서 하는 그런 기법을 퀀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왜 방어 메커니즘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방어 기법으로는 훈련을 할 때, 그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 적대적 샘플을 이용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적대적인 샘플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해놓게 되면 비트가 플립되더라도 좀 더 이제 또 경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수백만 샘플을 이제 적용하는 것들은 다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중치 재구성이나 뭐 단순히 모델의 용량을 높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중에서도 이제 소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퀀타이즈드 웨이트, 뭐 양자화된 가중치에 대한 조각별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을 잘 보지는 못했으나 그런 어떤 그 양자화된 가중치를 조각별로 나누어서 클러스팅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정도라고 이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아웃풋 코딩, 이게 이제 OCM,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저 이야기가 아웃풋 코딩 매칭인데, 마지막 이제 출력 계층에서 분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분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비트로 표현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릴리티드 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경고사항을 위해서 에러 커렉션 코드 같은 그 비트를 어떤 식으로 에러를 디텍션하고 디텍션 된 것을 어떤 식으로 코렉션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뭐 단순 데이터 사이언스 외에도 기존에 있던 이제 기법들일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인트로덕션과 릴레이티드 웍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에러 커렉션 코드도 있고 이런 공격에 대한 연구도 있고 뭐 방어에 대한 기법도 있지만, 적대적 가중치 비트 플립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을 제안하고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메소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쿼타이즈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모리 제약 조건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다양한 제약 조건 때문에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가중치를 밀도가 높고 정확도가 낮은 상태로 표현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수화된 어떠한 그런 가중치들을 좀 더 그 인테저라든가 좀 낮은 수준, 정확도는 낮지만 좀 더 이제 낮은 그 메모리 리소스를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퀀타이즈드 기법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의 레이어마다 균일하게 양자어를 적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식들은 그 가중치를 양자화하는 데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거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한 어떤 그 공격, 어떤 공격이 있느냐, 이제 공격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두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고, 개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 개는 개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스텔시 BFA라고 하면은 이제 타겟티드 비트 플립 어택이고, 타겟 어택 리미티드 비트 플립인데, 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클래스 간 공격입니다. 그래서 어,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분류를 했지만 여기 있는 개들을 전부 다 캣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클래스는 전체를 모두 다 그냥 고양이라고 대답을 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샘플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독이라고 똑바로 이제 그 올바르게 분류를 하지만 세 번째 샘플이 들어갔을 때만 고양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비트를 플립해서 어택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 그 TBFA와 TALBF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수식적인 포멀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들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코드 매칭인데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 레이어 웨이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어 목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격에 필요한 비트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좀 고생을 하게끔, 그러니까 비트를 한두 개만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끔 공격에 필요한 비트를 높이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공격자로 하여금 은밀성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 전과 후의 어떤 정확도 차이를 보았을 때 공격 전보다 후가 이제 그 테스트 어큐리시가 확 낮아지게 되면 이제 뭔가 내가 공격을 당했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은밀성을 깨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두 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모든 인풋마다 클래스의 어떤 분류 점수가 모두 다 다르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DNN 출력할 때 원하드 인코딩과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이 이러한 어떤 클래스 분류를 할 때 전부 다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네, 이게 네 번째네요. 네, PT를 잘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방법이고 아래쪽에 있는 방법이 지금 OCM이라는 지금 제안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겟을 보시면 출력층에서 어떠한 비트가 이 입력 이미지가 개임을 알려주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 번째 비트를 바꾸게 되면 이 개라는 것이 개가 아니라 고양이로 확률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밑에 있는 이 제한된 방법은 이 타겟에 있는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지금 1이라고 적혀 있지만 요 하나의 어떤 비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비트 스트링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것이고 요 이제 비트 스트링은 n개의 비트 스트링으로 나타나는데 요 비트 스트링은 비트 스트링을 뭐 아다마르 매트릭스라는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비트 스트링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까지는 내용을 보지 못했으나 저는 아마 아다마르 매트릭스 저런 것들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탄젠트 H로 변경을 하고 이러한 이제 출력층을 n개 비트 스트링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은밀성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클래스 간으로 겹치는 어떤 그 비트 스트링도 이제 좀 이제 그 중첩 사용해서 공격이 당했을 때 하나만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공격당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이제 그
공격당했을 때 정확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요 세 가지가 핵심으로 이제 OCM을 적용을 해서 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어떤 OCM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셋과 모델을 이제 알려진 10개 클래스, 100개 클래스, 그 다음에 저런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공격은 어떻게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래스 전체를 오분류하게끔 만드는 공격 또는 특정 샘플을 다르게 공격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격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해서 얘가 이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얼마나 이제 정확도를 갖느냐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한 정확도를 한번 재고 그 다음에 오분류율을 또 이제 재기 위해서 성공률을 재고 그 다음에 은밀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는 성공률과 공격 후에 어떤 성공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려면은 이제 테스트 후에도 정확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격이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의 비트를 플립했는지를 이제 숫자를 카운팅을 해서 요 네 가지를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GitHub에 이러한 어떤 그 익스페리먼트를 했던 코드와 데이터셋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hours.라고 나와 있는 OCM 16비트, 32비트, 64비트를 이용해서 지금 한 거 결과를 볼 수 있고 어떠한 공격이든 간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기존에 바닐라 또는 뭐 여기 이제 그때 소타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가중치를 클러스터링 했던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84% 또는 76%인데 지금 OCM을 적용을 했더니 그 PAACG라고 하는 것은 공격 후에 테스트 성공률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확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말은 우리 것을 적용을 하면 공격당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제일 밑에 보면은 공격이 성공할 때까지 비트를 몇 번 플립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 바닐라라든가 소타 같은 경우에는 27번, 뭐 74번 이런데 우리 거를 적용했더니 뭐 280번을 비트 플립을 해야 그제서야 그제서야 공격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트에서도 월등하게 이 방법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셋으로 똑같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100개의 클래스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다 이제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이러한 OCM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비트 플립 수가 공격에 필요한 비트 플립 수를 늘어남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은밀도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 측정을 했을 때 정확도가 확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공격이 은밀도를 없앨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장점으로는 그런 다양한 어떤 모델에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컨클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논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어떤 원래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로부터 우리가 이제 클래스 분류하는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층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에러 커렉션 코드 기법을 이용을 해서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겐과 같은 어떤 적재적 생성 예를 통해하는 어떤 그 DNN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떤 형성되는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고민이 들었고 근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뭐 비트 플립 숫자가 늘고 정확도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뚫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뭐 뚫리면 뚫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뚫렸다는 것을 디텍션하고 다르게 복구를 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추가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봤던 내용들인데 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듣고 계신가요? 내용이 생소해가지고. 아, 내용이 생소하시죠? 네. 음. 네.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25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학과 이아람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Stars in Transformer Based GAN for High Resolution Image Generation입니다. 오늘 발표할 컨텐츠로는 우선 백그라운드적인 내용으로 겐이랑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 발표의 이제 주제가 되는 스타일즈윈의 본문 내용에 맞춰서 인트로덕션이랑 릴레이티드 워크, 그리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타일즈윈을 구현하는 방법, 최종적으로 결과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자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식별자가 서로 경쟁을 해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지도 학습의 한 종류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랑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서로 경쟁을 해서 발전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한 후에는 이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되게 그럴듯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겐 모델은 서동현 님이 논문 주제로 발표해 주셨던 부분에서도 겐을 사용한 모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황규천 님의 그 불균형 데이터의 업샘플링에도 이 겐 모델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걔는 그 데이터가 부족한, 즉 데이터 수집이랑 가공이 어려운 경우에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걔네 관련돼서는 이 해당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 논문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 이 해당 논문에서 가장 처음 제안한 모델의 이름입니다. 이 모델이 소개됐을 당시에 기계번역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었고요. 그만큼 이 트랜스포머가 제안이 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RNN이 오랜 시간 동안의 기본 모델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이후에는 RNN에서 트랜스포머의 중심으로 바뀌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트랜스포머가 가진 높은 연산 효율성과 확장성 때문인데요.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이점 때문에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비전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전에서 적용된 트랜스포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전 분야에서는 컨볼루션 아키텍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CNN 기반 비전 모델의 버금가는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비전 분야에도 트랜스포머가 잘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겐과 같은 생성 모델에도 트랜스포머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대해서 계속 시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셀프 어텐션인데요.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NN은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연결이 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악 가사나 기사 등 시퀀스 데이터, 즉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었던 모델이고요. 이 C2C 모델은 이 RNN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인코더랑 디코더 구조로 RNN 모델을 발전시킨 아키텍처입니다. 이 인코더 부분에 문장의 입력이 들어가면 디코더 부분에서 출력을 하는 이런 모델의 형식입니다. 인코더에서는 이 입력된 문장들의 정보를 1차원적인 컨텍스트 벡터로 디코더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컨텍스트 벡터는 크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C2C 모델에 적용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디코더의 어느 특정한 시점 단어가 출력이 될 때 엔코더와의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직접 웨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컨텍스트에 전달을 해서 이 디코더가 이 특정 시점을 출력할 때 그 내용을 활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RNN을 기본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RNN의 재귀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병렬 처리 연산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에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텐션은 엔코더와 디코더 간의 대응 관계를 서로 확인해서 학습을 하고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따로, 디코더 따로, 즉 인코더 각 시퀀스 내부의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또 디코더 각 시퀀스 내부의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 시퀀스 내의 대응 관계를 학습하고 동시에 디코더 출력 시퀀스 내의 대응 관계도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서 RNN으로 유지되었던 메모리 네트워크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나오게 된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우선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C2C 모델이고요. 거기에서의 그 RNN을 어텐션으로 이제 모두 대체를 해서 구현한 모델입니다. RNN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생긴 변화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인코더와 여러 개의 디코더를 두면서 여기서는 표현을 멀티헤드 어텐션 MSA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이런 병렬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시각으로의 학습이 가능해져서 성능이 올라가게 되었고 또 병렬 처리로 인해서 계산 시간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이런 성능이 개선되고 계산 시간이 줄어드는 이런 이점을 이제 비전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전에 트랜스포머 자연어 처리에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 입력된 데이터는 단어들이었는데요. 이제 비전에서는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로 나눠서 이 패치를 시퀀스 데이터로 인코더에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랜스포머를 비전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분야의 트랜스포머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CNN과 트랜스포머를 각각 이미지에 적용을 했을 때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상단 픽셀이랑 우하단 픽셀이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어떤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층의 레이어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로 이 이미지를 처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로
어떤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런 전체 정보의 통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어떤 모델의 용량에 있어서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까지는 백그라운드적인 내용으로 겐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트랜스포머는 그 생성 모델 부분에 있어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능가하는 성능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겐 같은 경우에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제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모델의 용량이 이제 크다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 대신에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겐에 적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윈 트랜스포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에 로컬 어텐션을 적용을 하고요. 또 로컬 어텐션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블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서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한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위치의 정확도를 위해서 사이누소이달 포지셔널 엔코딩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 사전에 이 걔네 어떤 그 작업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제 이 논문에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전 트랜스포머의 발달된 구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치를 다 나누고 패치를 가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각 패치와 나머지 전체 패치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반면에 스윈 트랜스포머에서는 작은 패치 4x4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패치들을 멀지해 나가는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빨간 선으로 패치들을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 윈도우라고 하고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 윈도우 내부끼리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그 주변 픽셀들끼리의 서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윈도우 내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써서 효율적으로 연산량을 줄이려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윈도우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불연속성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윈 트랜스포머에서는 윈도우를 쉬프트해서 한 번 더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시프티드 윈도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윈 트랜스포머의 엔코더 구조를 보시면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서 첫 번째 윈도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한 번과 그 다음에 시프티드 윈도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서 이미지의 연속성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타일겐입니다.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CNN 구조를 기반으로 한 겐 모델인데요. 우선 스타일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스타일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피지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피지겐이라는 거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겐이라고 해서 그림과 같이 한 번에 전체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해상도를 높이게 됩니다. 생성자 부분을 보시면 4x4 레이어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쭉 나가서 1024x1024 고해상도 이미지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겐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해상도를 올리다 보니 각 특징들이 분리되지 않아서 다른 특징까지 개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스타일겐인데요. 스타일겐은 여기서
보시는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 층을 통해서 이 레이어를 통해 스타일 정보를 입힐 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 2층에서 스타일 각각의 특징을 이제 담당하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스타일 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이전에 겐 모델에서 활용되었던 이제 워크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스타일 스윈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스타일 스윈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타일 겐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 겐과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 컨볼루션의 역할을 더블 어텐션이라는 그런 스윈 트랜스포머로 대체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윈 트랜스포머를 스타일 겐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스타일 인젝션 방법으로는 스타일 간에서 사용을 했던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을 사용을 했다고 논문에선 나와 있고요. 이게 이 FID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이 FID는 생성한 이미지의 분포가 진짜 이미지의 분포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낮을수록 더 그럴듯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된 게 더블 어텐션인데요. 더블 어텐션은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했던 WMSA랑 SWMSA 이런 로컬 어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스윈 트랜스포머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 두 가지의 로컬 어텐션을 위해서 두 개의 블록이 필요했다면 이 스타일 스윈의 경우에는 이 멀티 헤드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WMSA를 처리를 하고 하나는 SWMSA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런 더블 어텐션을 수행을 했다고 논문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컬 글로벌 포지셔널 엔코딩인데요. 기존의 CNN 같은 경우에는 제로 패딩 등을 통해서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스포머를 적용하게 되면 1차원 벡터를 이렇게 펴지면서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상대적인 위치 엔코딩과 절대적인 위치 엔코딩을 이제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잘 유지하면서 학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일 때 블로킹 아티팩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블로킹 아티팩트는 이렇게 체크무늬 형상으로 이런 노이즈 이미지에 노이즈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패치화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블로킹 아티팩트가 있는 이미지와 없는 이미지를 이렇게 주파수화 시켰을 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 웨이블렛이라는 그 퓨리에 트랜스포머와 유사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이 웨이블렛을 사용을 해서 웨이블렛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해 이런 블로킹 아티팩트를 고화질 이미지에서는 이제 막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CNN으로 이루어졌던 겐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스타일 스윈이 256 by 256의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성능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24 by 1024의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쏟아였던 스타일겐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연산량인데요. 스타일겐 2에 비해서 스타일 스윈은 이제 플롭스라고 불리는 모델의 용량이 더 작게 나와서 즉 더 효율적으로 이 겐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잘 많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네, 이 지금 스타일 시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지표가 지금 좋아진 것은 보이는데, 네. 혹시 그 앞쪽에 뭔가 그림상으로, 실제 그림상으로 더 좋아진 어떤 비교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림상으로는 없고요. 보통 없어요. 그림상으로 더 잘 나왔는지를 이런 지표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논문상에서는 아, 그러면은 얘가 네, 결국에 그 네,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이라면 네. 이걸 통해서 뭔가 생성된 어떤 사진의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 따로 별도로 예제로 있었진 않았나 보네요. 아니요, 결과물은 있었는데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아, 는 없었고요. 이제 이 네. 모델을 통해서 나온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예제는 논문상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학과 백유나입니다. 제가 리뷰한 논문은 End-to-End Referring Video Object Segmentation with Multimodal Transformer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주제는 RVOS라고 불리는 Referring Video Object Segmentation, 참조 비디오 객체 분할이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미지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등에서 발전되어 온 분야 같습니다. 이 태스크의 목표는 주어진 비디오의 프레임에서 텍스트가 참조된 객체의 인스턴스를 분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예제에서 개에게 노란색 공을 주는 손이라는 쿼리를 읽고 그리고 나서 예상되는 아웃풋은 손에 대한 각 프레임별 세그멘테이션 맵 세트라고 합니다. 객체가 주로 외관의 모양에 의해 참조되는 리퍼링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와 비교해서 RVOS는 객체가 수행하는 액션이나 관련된 상태 정보도 참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지 기반 방식인 RIS와 달리 회색이나 모션 블러와 같은 이미지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참조된 객체의 데이터를 연결 설정해야 하므로 RIS보다 RVOS의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어렵다고 논문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추론, 비디오 이해, 인스턴스 분할 및 추적을 모두 결합한 멀티모달 태스크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RVOS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파이프라인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기존 방식을 크게 능가하는 RVOS에 대한 간단한 엔드-투-엔드 트랜스포머 기반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트래킹 트랜스포머 또는 MTTR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앞에서 아람님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트랜스포머 기반인 싱글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이 태스크를 시퀀스 예측 문제로 모델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디오와 텍스트 쿼리가 주어지면 모델은 비디오의 모든 객체에 대한 일련의 인스턴스 시퀀스를 생성하고 각 인스턴스 시퀀스는 비디오 전체에서 단일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임베딩 시퀀스라고 합니다. 예제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사각형의 시퀀스에는 손을 그리고 초록색 원의 시퀀스는 개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은 텍스트가 첨부된 객체에 어떤 인스턴스 시퀀스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시퀀스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델인 MTTR의 파이프라인은 4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디오와 텍스트에서 시각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비디오의 경우 시공간 피처 인코더를 사용해서 외관 모양의 특성과 동작 의미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각 프레임별 피처 맵을 출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기반 텍스트 인코더는 텍스트에서 언어적 표현을 추출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프레임의 피처들이 평면화되고 2차원 포지셔널 인코딩과 합산해서 텍스트 임베딩과 연결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결과 프레임당 하나의 멀티모달 시퀀스 세트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아까 생성된 그 결과 시퀀스는 멀티모달 트랜스퍼에 제공되는데 그 해당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목적으로 DETR에서 제한된 아키텍처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ETR은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줄임말인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엔드투엔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코더 레이어에서 텍스트 임베딩은 각 프레임의 시각적 특징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디코더 레이어에서는 각 프레임에 대한 객체 커리 세트와 인코더의 아웃풋이 제공되어 엔티티 관련 정보에 대한 멀티모달 시퀀스를 커리어하여 객체 커리에 저장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 사각형 세트와 같이 서로 다른 프레임의 해당 객체 커리는 동일한 고유 색상과 모양으로 표현되고 동일한 인스턴스 시퀀스에 속하며 비디오의 동일한 인스턴스에 참여하고 또 동일한 학습 가능한 가중치를 공유하도록 학습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설계를 통해서 비디오의 각 인스턴스들을 자연스럽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인스턴스 시퀀스에 대해 해당하는 시그멘테이션 마스크 시퀀스를 해당하는 레퍼런스 점수 시퀀스로 예측합니다. 프레임의 인스턴스에 대한 이 레퍼런스 점수가 높으면 텍스트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과 프레임에서 해당 인스턴스의 가시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 학습 중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슈퍼비전을 위해 예측된 시퀀스와 실제 시퀀스가 일치하는지
매칭을 하는데 이 과정을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헝가리안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헝가리안 알고리즘은 바이팔타이트 그래프 맥시멈 웨이트 매칭이라는 최대 매칭 문제를 빠르게 풀어주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n개의 작업을 n명의 작업자나 에이전트에 할당하는 문제에 가장 적절한 대응을 찾아주고 n의 3승 시간 복잡도를 가지며 주로 스케줄링, 자원 할당, 컴퓨터 비전 등 이런 다양한 응용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칭 비용 함수는 시간 단계별로 작동하며 그 레퍼런스 점수 호환성과 마스크 호환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최적의 매칭이 발견되면 전체 파이프라인이 엔드-투-엔드로 최적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추론을 하는 동안 예측된 시퀀스 중 어떤 것이 텍스트와 가장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예제에서는 파란색 사각형 시퀀스인지 아니면 초록색 원 시퀀스인지 아니면 나머지 다른 시퀀스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를 위해서 MTTR은 Temporal Segment Boring Sche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추론 체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체계는 텍스트와 용어의 전체 연관성을 기준으로 각 인스턴스 시퀀스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을 매긴 거에 따라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인스턴스 시퀀스에 해당하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시퀀스가 반환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체계를 통해 결정을 내릴 때 모델은 텍스트와 관련하여 비디오에서 더 연관이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위에서 설계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3가지 RVS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2가지 RVS 데이터셋인 A2D 센텐스랑 JHMDB 센텐스에 적용했을 때 MTTR은 모든 지표에서 기존 방법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MTTR은 이게 이전 데이터셋보다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까다로운 RVS 데이터셋인 리퍼 유튜브 VOS에서 강력한 결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그 MTTR 모델을 적용해서 결과를 보인 이 유튜브 VOS 데이터셋의 예제입니다. 결론에서는 논문의 저자들이 이 논문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해당 문제를 시퀀스 예측 문제로 모델링했다는 것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기존의 모델 파이프라인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텍스트와 비디오 프레임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중 모드 트랜스포머를 적용하여 기존의 최신 방식들보다 성능을 크게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내용은 끝났고요. 논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엔드 투 엔드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예전에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식을 2가지로 나눠서 알고리즘 하나를 끝나면 그 하나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알고리즘에 연결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 문제를 2가지 방식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그 첫 인풋을 넣은 다음에 아웃풋을 마지막으로 끝냈다는 의미로 엔드 투 엔드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실까요?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논문 리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